본 영상은 몸이지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입니다.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과 직접 제작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가까워진 여자들은 하나 둘씩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우연이 그를 중심으로 이어질까? 그는 정말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1981년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5분경 일본인 사업가 미우라와 그의 아내 카즈미는 로스앤젤레스 브로드웨이의 한 상업지구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LA 도심과 차이나타운과도 가까운 관광과 쇼핑을 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미우라는 일본에서 중간 규모의 자파 수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연간 수입이 2천만 엔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는 자주 일본과 LA를 오갔죠. 이번에 LA에 온 것도 사실은 물건을 사서 가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아내와 둘이 여유를 가지려는 여행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즐기다가 점심시간쯤 점심 먹으러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낡은 진녹색의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섭니다. 그러더니 젊은 남자 둘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 뭔가 말을 걸어요. 그런데 미우라 부부 일본인이잖아요. 차 한 대가 서서 아는 사람이 뭐라 하는데 영어라서 이게 뭐라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때 아내가 저도 스미마생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차 쪽으로 조금 이렇게 몸을 기울인 거예요.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한 명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더니 두 사람을 향해 빵! 이거를 차 안에 있던 이 부부의 $1200의 현금을 가져갑니다. 하나로 175만원 정도를 뺏기고요. 그 젊은 남자 둘은 곧바로 차를 몰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때 둘의 상태는요 심각했습니다. 미우라는 왼쪽 다리에 피해를 입었고 아내는 훨씬 심각했어요. 의식조차 없는 상황. 하지만 반면에 미우라는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걔네들, 내가 운전석에 있던 애는 잘 못 봤지만 우릴 이렇게 만든 애는 내가 똑똑히 봤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콧수염을 기른 나팅게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걔네들 차를 탄 채로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차 번호, 이 중요한 걸 이 부부 못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됐다 보니까 경찰은 바로 주변 주민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굉음의 소리만 들었다고 하지 그 누구도 차량의 차종이나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일대는 사람도 복잡하고 소규모의 범죄나 절도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이어서 수사는 더욱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날 이후 미우라는 미국 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우라가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열정을 안고 미국에 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고작 그 175만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이곳에 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그들에겐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번듯한 말을 하면 꼭 반전이 있던데, 그쵸? 그 후 한 달 뒤 미우라는 어느 정도 회복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계속 LA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 소식이 일본에도 알려지면서 일본도 난리가 난 거예요.
미우라 부부 불쌍하다고. 그렇게 미우라는 피해자 신분으로 미국 정부에 20만 달러 하나로 2억 9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미국은 공군 특별기 한 대를 내어주면서 아내를 일본으로 이송까지 시켜줍니다. 실제 이때 공군이 아내를 싣고 일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엄청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 그 한 언론 화면에 전용기가 착륙하고 들것에 누워 나온 아내 카즈미를 미우라가 몸으로 가려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아유 저 남자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찐 사랑이라면서 애잔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지 10개월 뒤 아내 카즈미는 끝내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요. 그렇게 이 일은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일본 기억 속에서만 말이죠. 미국은요 한시도 이 일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왜? 이게 1981년도에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딱 3년 뒤 1984년 우리 미국에서 LA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걸 아예 뿌리 뽑아야지.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미우라 부부를 이렇게 만든 걔네들 또 그러면 어떡해요? 잡아야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무조건 잡으라고 수사를 독촉한 거예요. 하지만 뭐 단서가 있어야 잡지. 계속 그 자리. 그렇게 2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 가던 이때 한편의 기사가 딱 뜨면서 다시 카즈미의 일이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그와 동시에 수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1984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본의 한 유명 주간지에서 무려 7편의 연재 기사를 하나 내는데 그 내용이 미우라가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꾸민 거라고. 기사에 따르면 미우라가 아내를 위한다면서 8천만 엔 하나로 무려 7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 일 직전에 이 7억에서 7억을 더 올려 총 14억의 보험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14억과 1981년의 14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 이 금액은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실제 이 일이 벌어진 뒤 미우라는 14억 원을 전부 다 받았어요. 뿐만 아닌 아내 카즈미의 개인 계좌에서 500만 엔 하나로 4,700만 원 정도를 더 빼갔고요. 남아있는 아내의 물건을 거의 다 팔아 자산을 거의 자기 걸로 돌려놨습니다. 이게 아내를 갑자기 잃은 남편의 모습이 맞냐 이거예요. 더 그런 게요. 미우라 아내를 잃은 거에 비해 꽤 빠르게 재혼까지 했습니다. 그 새로운 아내와 바로 로pongi 근처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가 버려요. 무슨 돈으로? 카즈미가 남긴 보험금으로. 새 아내와 새 고급 아파트. 삶이 되게 핀 것 같죠? 그 아파트가요. 정원에 개인 차고까지 있고 엄청 좋은 아파트였대요. 이 모든 게 아내 카즈미가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우라가 한 행동입니다. 14억 원. 이런 거액이 나오면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데 만약 그가 한 일이 진짜라면 이번 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건 진심입니다. 진짜 코딱지만큼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얻은 돈이면.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거 이슈로 난리가 납니다. 미우라 이거 진짜 이상하네. 의심스럽네. 이에 언론이 미우라의 사생활을 막 파헤치기 시작해요. 봤더니 와 전과 기록이 있네. 거기다 연인 관계가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네. 이거 문어 아니 오징어 다리가 안 부러울 정도야. 미우라 말로는 이때 자기를 다룬 기사만 25,000건쯤 됐고 하루에 15개 TV 프로그램에서 본인 이야기 다뤘었다고. 어떤 방송은
자기가 저녁에 뭐 먹었는지 저녁 식당까지 소개하고 있더라. 나는 그냥 평범한 남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생활이 전부 공개돼 버렸다. 이건 14억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제발 억측 좀 그만하라고. 당시에 이 일은 계속 언론의 일면을 차지했고 미우라의 회사와 현 아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회사 매출이 잘 될 리가 없죠. 안 좋은 걸로 기사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회사 망합니다. 그 이후에 도쿄에 새 가게도 내거든요. 뭐 이것도 잘 됐겠습니까? 또 맨날 새벽 대바람부터 기자들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진 찍고 무례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 플러스 반대로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까지. 나중에는요, 한 잡지사가 미우라의 사적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싫은 거예요. 여기서 미우라 터진 겁니다. 그 잡지사를 상대로 1000만엔 소송을 해요. 하나로 한 9천만원 정도? 결과는 오케이, 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유윈, 승리. 하지만 이런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더 언론의 중심이 돼버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버리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카즈미 일을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게끔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한 단계 밀어 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2달쯤 더 지났을 때 일본의 한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엄청 크게 기사 하나가 실리는데 갑자기 새로 나타난 인물 24살 여성 미츠코가 자기가 카즈미가 관련된 또 다른 한 사건에 관여했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녀 말에 따르면 자기가 미우라를 전에 한 파티에서 만났고 얼마 안 가 사귀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즈미 일이 벌어지기 약 2달 전에 미우라가 아내만 없으면 너랑 결혼할 수 있다 하면서 그녀를 처리해달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미츠코를 카즈미와 결혼 생활하면서 만났던 거예요. 바람 피다가 자기한테 돈이랑 줄 테니까 본처 없애자고. 와, 이런 게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여튼 그날 미우라 부부가 LA의 한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이 미우라가 일 겸 여행 겸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가 다른 큰 방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이 있다면서 그 미팅 얼른 다녀오겠다면서 방을 비웠고 그러면서 카즈미 아내 혼자 방에 남게 된 거예요. 미우라는요, 미팅 있다면서 방을 나설 때 카즈미한테 옷 수선해준다고 재단사가 잠깐 방에 들릴 거야. 그 재단사가 누구? 이 미츠코였던 거예요. 그렇게 재단사라고 위장해 자연스럽게 들어온 미츠코가 카즈미 혼자 있는 방에 들어와서 그녀를 공격한 겁니다. 이때 이 일로 카즈미 머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다행히도 생명엔 지장이 없었어요. 이때도 신고가 들어갔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단 둘이 방 안에서 벌어진 데다 CCTV도 그닥 도움이 되지 못해 수사가 막혀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츠코가 자백을 하게 되면서 이 일 플러스 카즈미 일까지 모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재단사 일이 있고 며칠 뒤 카즈미 일이 터졌기 때문에. 미츠코가 말하길 미우라의 100% 구독과 좋아요도 안하고 아내 보험금 노리고 꾸민 거다. 하지만 이런 미츠코의 주장에 대해 미우라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원래 미츠코가 본처인 카즈미를 좀 싫어하고 견제하고 없어지길 바래왔다. 저 여자가 나랑 카즈미랑 어떻게 그 호텔 그 객실에 머무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나 없을 때 찾아와서 저런 일을 벌인 거다 이거예요.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절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질투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말이 진짜던 아니던 곧 미츠코는 자수했고 이때부터 일본 경찰도 본격적으로 미우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웃긴 게요, 미우라 집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부유한 토목 기술자, 어머니는 사진 쪽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부족했는지 미우라 중학교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이 손버릇이 안 좋아. 남의 돈에 그렇게 손을 대. 선생님이랑 싸우고는 막 짜증난다면서 창문으로 도망쳐버리고 10만엔을 어디서 또 들고 나와가지고 오사카로 가 일주일을 연락 다 끊고 제멋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쪽이 같은 행동에 엄마 아빠 애간장이 오죽 타들어갔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막 말도 안 되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한 부모님, 그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병원에 보내기까지 해요. 중학교를 마친 뒤 그는 소년 공과학교 비슷한 특수교육기관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군사, 규율, 기술을 동시에 가르치는 곳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달 돈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데를 아무나 들어가나? 입학이 빡세. 시험 볼 때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에 방향을 바꿉니다. 차량이나 기계 정비공으로. 이 일을 하면서 그는 학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통신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지만 집어넣게 못 준다고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 퇴학당합니다. 그러다 1966년 19살 때 실형까지 나와버리네. 뭐로? 또 남의 거에 이 손을 대가지고. 이런 전력들이 있었음에도 미우라는 우선 키가 180에 외모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본인 자체가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 보니 외관은 훤칠하니 괜찮거든. 아주 그냥 여자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는요 결혼을 5번이나 합니다. 연애 아니에요. 결혼을 5번. 이걸로 말 다 했죠.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26살의 아내 카즈미와 결혼한 게 3번째 결혼이었습니다. 1년 뒤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어요. 이 아내 카즈미도 보시면 한 인물 하죠. 원래 모델로도 활동을 했고 연예계에도 이제 막 발을 들이려고 하던 찰나 이 남자 만나가지고 전업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았다. 진짜 행복한 내 가정 꾸릴 수 있겠구나 했겠죠.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카즈미 일이 벌어진 지 4년 뒤 일본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미우라와 미츠코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츠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미우라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아요. 자, 중요한 건 이 재판이요 카즈미의 일이 아닌 이 호텔에서 일어난 재단사 그 일의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카즈미 일은 계속해 진전이 없는 상태. 그렇게 더 시간이 흘러 무려 7년 5개월 뒤 일본 경찰이 미우라와 그의 56세 지인 오가미라는 남자 한 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오가미는 카즈미 일이 벌어졌을 당시 진 녹색 차량이 다가왔고 어쨌다고 했잖아요. 그게 벌어진 곳이 주차장이었어요. 그 주차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주인이 미우라와 친분이 있었고 이런 우연히 주차장 주인인 오가미 이거 애호가네? 이거 모으는 게 취미야. 둘이 체포되고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미우라 무죄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먼저 카즈미 일의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장에는 목격자가 4명 있었고 그들은 모두 현장 주차장에 또 하나의 흰색 차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는 경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흰색 차량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범인의 외모나 행동 묘사가 앞뒤가 맞지 않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해보자고 했을 때 이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 수상하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공범으로 지목된 오가미 확인 결과 당일 흰색 차량을 렌트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어디 렌터카 회사에서 렌트했는지 말을 뺑뺑 돌리면서 일부러 숨기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는 이것도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범행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미우라는 진 녹색 차량이 다가와서 이렇게 했다고 했지 흰색 차량에 대해선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목격자들 왈 오히려 녹색 차량을 못 봤고 흰색 차량을 봤었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흰색 차량을 그 주차장 주인인 오가미가 렌트를 했었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가미 기억이 안 난다면서 발뺌을 하네. 일이 되니 혹시 지들끼리 짜고 치고 허위 정보를 흘린 거 아닌가. 녹색 차량이 이제 녹색 차량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허위인 거죠. 못 찾으라고. 또 검찰은 이 범행 방식이 일반적인 금품을 노린 사건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위협해서 돈을 뺏고 빨리 현장을 떠나요.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일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서는 가까이 접근해 정확히 특정 부위를 노렸고 그 다음에 돈을 가져갔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다 이거예요. 무엇보다 목격자와 그리고 카즈미의 상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주 근거리에서 벌어진 걸로 보이는 겁니다. 차 안에서 대충 팔을 뻗어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이제 한 것 같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반박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말한 현장의 흰색 차량에는 지붕에 안테나가 없었는데 오가미가 빌린 차에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흰색 차이다 이거죠. 그리고 오가미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알리바이 정확하게 있다. 오가미는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 변호인은 4명의 목격자 모두 일을 하다가 잠깐 본 것일 뿐 그 일의 전체를 계속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만으로 그가 한 일이다 라고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미우라의 변호인이 그 4명의 목격자들 여러 가지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 목격자 중에 한 명이 전과가 있네. 이거를 이제 재판장에서 목격자 중 한 명의 전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한 목격담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냐 뭐 이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전과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리 목격자들 전과 없다.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에 가운데에서 판사가 검찰 그 목격자들의 전과 뭐 공개하세요 해서 봤더니 변호사 말이 맞아. 전과 있어. 이렇게 되면서 야 검사야 거짓말했네? 이 일로 판사가 검찰의 신뢰성을 낮게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너의 말들을 내가 다 믿어도 되는 거니? 미우라 변호사는요. 미우라의 회사 재정 상태 좋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오가면서 돈을 막 쓸어 담고 있었는데 굳이 이런 사람이 아내를 왜?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미우라의 현재 아내까지 합세합니다. 맞아요. 미우라 카즈미와 살 때 되게 카즈미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저한테 가끔 카즈미 얘기를 하곤 하는데 뭐 둘이 200통이 넘는 편지가 오고 갔었고 그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는 오가미 미우라 무죄가 선고됩니다. 와, 이 더러운 세상. 정황이 있어도 맨날 어찌둥둥 다 빠져나가. 그런데 와 검찰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 안가 다시 바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3자와의 공동범행이라는 형태로 다시 미우라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 형법에는 공모만으로 범죄 성립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만 해도 실제로 안 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실행에 옮겨야 처벌이 가능하대요. 이 차이 때문에 검찰이 다시 기소해도 이것만으론 미우라에게 유죄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검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긴 재판을 거치면서 검찰이 그의 통화 내역, 은행 이체 기록 등등 더 많은 자료를 모아요. 그 결과
와, 무려 사건 발생 13년 뒤 법원은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미우라에게 아내를 그렇게 만든 죄 인정. 야, 네가 그렇게 만든 거 맞구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우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나 아니라니까. 바로 다시 미우라 항소합니다. 그렇게 다시 4년 뒤 법원 이번에는 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요. 와, 이거 뭐 호떡 장사야? 붕어빵 장사야? 몇 번을 뒤집는 거야? 근데 많이 뒤집어야 맛있긴 해요. 아니, 무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우라가 정말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의 말대로 진짜 제3의 범인이 따로 있는 걸까요? 미우라는요, 나한테 이러는 동안 정작 진범 웃고 있다니까? 나한테 신경 쓸 시간에 진짜 범인을 잡아요. 무죄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에 검찰 다시 상고합니다. 하지만 2001년 사건 발생 20년 만에 54세가 된 미우라, 구류되어 있던 상태에서 보석으로 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 일본 최고재판소 LA 카즈미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발칵 뒤집혀요. 왜? 일본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90%가 넘고 무죄가 나오는 건 1000분의 1 수준인데 미우라가 그 1000분의 1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직까지도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에게 무죄가 맞는 건가?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다음날 미우라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요. 나는 정의를 믿고 있었다고. 그렇게 출소한 뒤에 미우라는 변호사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소송 매뉴얼 같은 책을 내서 자기가 소송으로 이긴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10년 넘게 구속 상태를 오가면서 법을 혼자 공부했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거의 500건 정도를 냈다고 해요. 그 중에 자기가 80%를 이겨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웃긴 게 저딴 일 저질러서 갔다 온 게 뭐 자랑인가 봐. 꼭 이런 놈들이 책을 내요. 돈 더 벌려고. 아니, 이런 것 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잘했다고 책을 내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뭡니까 이게?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된 미우라는 이 배상금과 원고료로 살았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받았던 이 보험금에 관해서는 이 앞서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연루가 되고 밝혀지면서 어느 정도 반환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튼 사회로 나온 뒤 미우라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아니,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먹고 살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왜 자꾸 뭘 그렇게 훔쳐? 무죄 받자마자 2달 지나가지고 바로 한 서점에서 책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뿐이게요. 4년 뒤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훔치다가 또 걸려가지고 30만 원 벌금까지 뭅니다. 아니, 뭐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돈이 없었던 거야? 이게 약간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는 뭐 이 정도는 껌이지, 그냥 이렇게 편히 살면 되겠지 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그런데 아니, 2008년 2월 사건이 일어난 지 26년 뒤 미우라 사이판 여행 갔다가 사이판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됩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무죄가 났어도 우리 미국은 아니거든? 미국이 계속해서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가 장소를 미국으로 택한 것도 미국은 이런 관련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거기서 내가 이런 일을 터뜨리면 자기를 뭐 얼마나 의심하겠나. 당연히 미국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의심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해. 우릴 만만하게 본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이판 여행 갔다가 잡았잖아요. 이것도요. 미국에서 이미 그가 사이판 여행 가는 계획까지 다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미우라가 블로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이판 다녀올 예정이라면서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거를 미국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블로그까지 다 계속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린 당신한테 너무너무 열받았거든. 미우라는 몰랐을 거예요. 미국에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주시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사이판이라는 곳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지만 미국 영토로 미국 본토와 사법 공조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의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즉 아무리 오래돼도 기소가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이때다. 그의 여행 계획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사이판 경찰과 출입국에 그의 신원 정보를 보냈고 입국하는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놨던 거예요. 그렇게 너네 나라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 미국은 미국이지. 8개월 뒤 미우라는 LA로 이송됐고 4일 뒤 LA 재판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웃긴 게요. 이때 미우라 이번엔 마이클 잭슨 등의 사건을 맡았던 미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버립니다. 와, 미우라 입장에서도 와 정말 지긋지긋하다 했겠죠. 지금 26년이나 지났는데 그 카즈미 사건으로 또 날 잡아들였어. 여튼 이렇게 또 진흙탕 싸움이 재시작되나 싶었는데 웬걸? 선임했던 바로 그날 저녁 9시 45분경 61세였던 미우라 구치소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끝내 눈뜨지 못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때 그가 실려간 병원이요. LA 이제 이 사건으로 쓰러진 아내 카즈미가 처음 실려갔던 병원이었대요. 그럼 도대체 왜 미우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 당시 미우라가 독방에 있었대요. 30분마다 순찰을 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글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일 오전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방문했을 때까지도 멀쩡했다고 하는데 미우라 측의 변호인은요. 그의 몸을 봤을 때 여기저기에 좀 그런 좀 멍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다 딱 그날 CCTV도 고장이 나 있었다네. 미우라가 있던 그 방만요. 녹화가 안 됐대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구한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좀 맞은 게 아닐까. 그러면서 지저스의 품으로 간 게 아닐까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본과 미국을 26년이나 끌고 다닌 칭하디 칭한 미우라 사건은 그의 사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징해요 아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LA 이제 카즈미 이 일이 벌어지기 약 2년 반 전에 1979년 5월 미국 북동부의 한 야산 비슷한 곳에서 신원 미상의 아시아계 여성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소지품도 아예 없었고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어가지고 거의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성을 제인 도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 미우라 일이 터지고 더 몇 년 지나 총 약 한 5년 지나 조사하면서 알고 보니까 일본의 하토리라는 여성이 실종이 됐었네. 그런데 이 하토리가 미우라와 당시 사귀고 있었다네. 여기서 이제 뭔가 촉이 안 좋다. 이걸 느낀 경찰이 제인 도라고 불리던 이 여성 하토리가 맞는가 조사에 들어가는데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여자는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건가? 하토리는 원래 일본의 한 부자 남자와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그냥 그래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미우라를 만나 연인이 된 겁니다. 당연히 당시 미우라 둘째 아내와 결혼 생활 중이었어요. 둘 다 짝지가 있어. 이 하토리는요. 미우라가 부인 정리하고 자기와 재결합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우라 약간 네가 먼저 갈라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가 먼저 갈라서면 그 후에 나도 갈라설게. 와 믿음이 하나도 안 가죠.
그런데 결론은 핫토리. 34살이던 그녀는 사라진 그 해 실제로 남편과 갈라섭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건 3월 29일 도쿄에서 LA로 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였어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LA에 도착해 할리우드의 한 호텔에 묵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은 그녀가 오지도 않았고 예약도 없었다고. 여기서 더 기묘한 건 그녀는 미우라 회사의 간부였고 미우라와 카즈미도 그날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카즈미도 그날 같은 호텔에 있었어. 즉 미우라, 얘가 진짜 기가 막힌 게요. 이때 당시에 둘째 아내 본처 있는데 그리고 핫토리 있는데 카즈미까지 또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핫토리가 싹 사라진 거죠. 어떤 건지 라인이 딱 잡히시죠. 그녀가 실종된 지 한 달쯤 뒤 이혼 합의에 따라 전 남편이 그녀 계좌에 430만엔을 넣어줍니다. 하나로 약 4천만원 정도. 그런데 이 돈을요, 한 달 사이 미우라가 42번에 걸쳐 426만엔을 빼가요. 이걸 지가 왜 빼가냐 이거지. 왜 지가 핫토리의 계좌 비밀번호 하며 다 알고 있고 지가 왜 빼 이거를. 이상하잖아요. 사실 경찰이 핫토리의 실종신고를 받았을 때 미우라를 조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우라가 그녀와 아는 사이다. 그런데 제가 그 여자랑 사귀었다고요? 저 안에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일본을 떠날 때 혼자 LA로 떠날 때 그때 제가 공항까지 배웅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426만엔 그 돈은 제가 예전에 핫토리가 힘들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돈을 그녀가 갚은 거예요. 그 제가 빌려줬던 돈을 그냥 제가 다시 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웬걸 후에 확인해보니까 미우라가 일본에서 그녀가 미국 가는 걸 배웅해줬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미우라 그날 미국에 있었어. 거짓말을 했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도쿄 미나토구의 한 아파트 관리인이 이 일이 있기 1년 전 미우라가 그 아파트의 한 호실을 빌렸고 그와 핫토리가 자주 드나드는 걸 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핫토리가 안 보여. 그래서 미우라한테 이 경비원이 물어봤었대요. 그 이쁘장한 여자는 요새 도통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미우라가 그 여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한다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러고 며칠 뒤 집에서 쓰레기를 한 움큼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눈에 띄게 이상하니까 이때 관리인이 경비원이 몰래 그 버린 쓰레기를 하나 열어봤는데 거기 안에 여성 옷과 화장품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그 상황에서 얼마 뒤 그 집에 또 다른 여자가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 세 번째 아내가 됐던 카즈미. 핫토리가 사라지고 카즈미가 들어왔네. 그리고 약 3개월이 더 지나 갑자기 미우라가 관리인한테 자기 결혼한다면서 그런 집으로 이 집은 작아서 이사간다고. 즉 둘째 부인과 갈라서고 핫토리가 아닌 카즈미를 택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핫토리가 계속 갈라서라면서 징징대니까 난 카즈미가 더 좋은데 문어다리 걸치고 있던 그가 걸리적거리는 그녀를 먼저 해치우고 돈이랑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거 아니냐. 경찰 역시도 2009년 미우라가 사망한 지 6년 뒤 그가 바로 핫토리를 죽인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마음도 없는 핫토리한테 계속 너부터 갈라서라 부추긴 건 아무래도 전 남편이 부자였잖아요. 전 남편의 돈 일부를 노렸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미우라 측의 변호인은요, 그거 억측 아니냐. 이미 지저스에게 간 사람한테
이미 저 세상 간 사람한테 말 못한다고 이렇게 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지 않냐 반박을 했다는데, 글쎄요. 여러 나온 정황이나 미우라의 거짓말 등등이 거의 90% 이상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찝찝하게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뭐 하나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추정일 뿐. 사람들은 지금도 이 두 사건의 진실을 놓고 논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몰린 또 다른 피해자이다. 아니다. 그는 돈을 노린 그저 연쇄살인마일 뿐이다. 진실이 무엇인진 아마 그 자신만이 알고 있겠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 가족이 너무나도 참혹한 일을 당했지만 2000년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러 시간 속에 묻혀져 버린 진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서 이 일이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정보들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도 드러났는데, 벌써 25년하고도 더 흘러버린 지금, 과연 이번엔 진범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2000년 12월 31일 아침,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주택 안에서 무려 4식구가 모두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44살이었던 이 집안의 가장 미키오, 41살이었던 그의 부인 야스코, 이들의 큰딸 당시 8살이었던 니나, 이 집의 막내 아들인 6살 레이까지. 이들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아내인 야스코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야스코의 어머니가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또 했는데 또 안 받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딸 집에 왔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던 거예요. 와, 이때 진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미스테리나 범죄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법한, 나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범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더 유명한 사건. 정말 많은 단서가 있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음에도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이 사건의 전모를 정리하고 무성한 이론들을 분류하고 무엇이 근거 있는 증거인지 무엇이 지나친 추측인지 한번 차근차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 사건을 훑어볼게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1시 6분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 집의 구조가요, 겉으론 단독주택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터운 방음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가구가 살도록 나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한쪽엔 이 4가족이 살았고요. 한쪽엔 부인 야스코의 친정 어머니와 언니 부부의 조카까지 살았습니다. 옆집과 딱 붙은 형태로 지은 2층 주택. 경찰이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1층 주방이었는데 아주 그냥 난장판이야. 물건들이 다 흩어져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에서 남편이 발견됐습니다. 상태가 너무 참혹했어요. 거기서 더 올라가니 2층에서 다락방으로 오르는 접이식 사다리 근처에 아내와 큰딸이, 이 둘은요 잠옷차림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짚을게요. 경찰이 신고받고 이들 집에 온 시간은 오전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옷을 입고 있었다. 이는 어제 저녁 잠을 자려 할 때나 혹은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오늘 아직 일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이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2층 방의 침대 아래에서 막내 아들까지 발견됐어요. 좀 이상했던 건요. 다른 가족들 모두 외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막내 아들만 외상이 없네. 사인은 질식사. 경찰은 사건 시간을 밤 11시에서 11시 45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왜?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곧 11시 무렵 집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를 근처 주민이 들었다고도 하고 바로 옆집에 살던 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11시 반경에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해준 거예요. 10시 반에 컴퓨터, 11시 반에 쿵 소리. 바로 드는 생각은 이때 공격당하고 있었네. 남편이 계단에서 발견됐잖아요.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였나 보네. 아니요. 경찰이 샌드백으로 실험해본 결과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됐다고 해요. 추정이지만 이 집이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려면 2층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야 했어요. 옆에 이 3층 사다리를 내릴 때 그때 난 충돌음으로 보인다고. 거기다 플러스로 정밀 감식에서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로 보아 사망 시점이 밤 11시 반경 11시 30분 전후로 좁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죠. 이 다음부터가 문제지. 처음에 경찰은 범인의 침입 경로를 현관 또는 욕실 창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실 창이 겁나 높은 데 있어. 지상 3m 높이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고 올라가 들어왔다는 거야? 열라 뽕따위 옹박이야? 자기가 스파이더맨이야?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해서 오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현관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해. 현관 자물쇠를 봤는데 강제로 뜯거나 개방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부서짐도 뚜렷한 지문도 없어. 그러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면식범? 아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줬던 거지. 경찰은요. 원한? 복수? 앙심? 이런 게 동기이지 않을까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왜? 현장이 너무 잔혹하니까 지금 그냥 다 보내버렸잖아요. 돈을 노린 즉흥적인 우발적인 절도라고 하기엔 제일 큰 우선 집에 사라진 것도 없었고요. 다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이 집에서 위험하게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죠. 얼른 가지고 도망가기 바빴겠지.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경찰은 처음 세운 현관에서 들어오지 않았겠나라는 이 추정이 계속 막힙니다. 왜냐? 현관에서 들어왔다라고 하기엔 그들이 처음 발견된 위치가 그리고 피해 순서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앞서 욕실 창이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야? 지가 스파이더맨이야? 라고 바로 배제를 시켰었잖아요. 이 욕실 창 경로에 다시 집중합니다. 당시에 이 욕실창에 방충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뜯겨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네. 그리고 그 옆에 나뭇가지 하나가 꺾여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나뭇가지지? 하고 조사하다 보니 이거 이 집 바로 뒤편에 있는 공원의 나뭇가지네. 그리고 욕실 창문 아래 누구 건지 모를 신발 자국까지 넉하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얘 이거 집 뒤에 있는 공원의 펜스를 발돋움 삼아 피해자 집 2층 욕실 그 좁은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온 거네. 욕실 창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높기도 높고. 이게 사람이 구독과 좋아요 안 하고 들어가죠? 싶은 정도.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체구가 작은 경찰관 너 한번 들어가 봐라 했더니 어라 들어가진다. 현재 공식적으로 이 경로를 가장 그럴듯한 진입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이 범인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 마른 체격에 반대로 체력은 엄청 강해. 비범해. 왜 비범하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설인데 이 녀석은 그렇게 욕실창으로 들어와 곧장 바로 옆에 막내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즉 이 막내 아들이 첫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 아들이 처음일 거라고 추정하는 걸까? 그 이유는 아들 방만 유독 혈흔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첫 희생자가 아니었다면 범인은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혈액이 몸에 묻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 상태로 아들을 해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들 방 안에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그런 혈흔은 없었어요. 왜? 아들이 첫 스타트였으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리 질렀겠죠. 이 소리에 1층에 있던 남편 미키오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키오와 범인이 몸싸움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네. 좀 더 정확히는 계단 밑쪽에 미키오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소리 듣고 놀래서 올라오다가 계단 딱 입구에서 내려오던 범인과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몸싸움이 났고 격투 끝에 계단 아래로 쓰러진 게 아닐까. 이 남편의 상태는요 너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범인은 당황하지 않아요. 이미 다 예상한 상황이야. 무슨 미션 클리어하듯이 바로 접이식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하필 이날 큰딸이 아팠대요. 그래서 아내가 딸과 함께 다락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다락방의 침대 머리맡에 이를 증명하듯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초기 공격이 침대 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정작 이 두 사람은 다락방 침대가 아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접이식 다락 사다리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그 주변엔 응급용품이 흩어져 있었고 붕대에서도 딸의 혈흔이 나왔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이쪽에서 발견이 된 건데 여기 실제 사진 아래쪽에 보면 사다리 보이세요? 그게 사다리예요. 사다리 옆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당시 아내가 딸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려고 되게 애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녀석은 부러진 흉기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와 모녀를 습격했어요. 그런데 칼이 망가졌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물러나 부엌으로 가 새 것을 챙긴 거예요. 딱 이 사이에 모녀 어땠겠어요. 이건 한 줄기의 희망 아니야. 지저스의 보살핌이다. 이거 도망가야지. 이때 모녀는요 그가 떠난 줄 알고 사다리를 내려와 응급용품을 찾으면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지만 얘 아직 안 갔네. 징하다. 끈기 있는 녀석이었구나. 도구를 바꾸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이 모녀를 해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가장 기괴한 대목입니다. 지금 몇 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바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무슨 생각인 건지 도망을 안 가. 그 난리가 난 현장에 무려 몇 시간을 머물러요. 아니, 도대체 너 거기서 뭐하냐? 자, 우선 첫 번째, 이 범인은요 목표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뭔가 찾고 있는 게 있었어. 실제 찬장과 책상의 거의 모든 서랍이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은요 이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왜? 다급하게 물건을 터는 경우 보이는 대로 위에서부터 뒤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그냥 터는 거 아니더라도 뭔가를 찾을 때 위에서부터 열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래에서부터 열었어. 이는 전문적인 터리범들이 아래에서부터 연대요.
주민등록증, 통장, 각종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욕실의 욕조 안에 영수증이나 서류, 타월, 쓰레기 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싹 뒤져보다가 쓸모없는 물건을 욕조에다가 다 버린 것 같은? 일부 서류들은요, 욕조 안에서 가위나 손으로 찢어진 채 발견됐어요. 찢은 뒤에 수도꼭지를 틀어 물에 담가놨어. 이러니 그게 무슨 서류인지 구분이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특정 물건을 찾았거나 어떤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한 것 같은?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얘 이 난리 피우고 여기다가 똥 싸놨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더 기가 막힌 건요, 보통 응가하면 물을 내리잖아요. 얘는 물도 안 내렸어요. 이거 구경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냥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의도한 걸까요? 다행히도 그대로 본인의 분신을 남겨둔 탓에 거기서 이제 DNA가 확인됐죠. A형의 남자. 들어봐서 못 살겠어. 아주 남겨도 지 같은 거 남겨놨어. 네 번째 이상한 점, 피해자들의 상처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는 오른손잡이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손에 상처를 입었네. 어디?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을 확률이 높다. 주방 식탁 위에 이 집에 있던 구급 상자를 펼쳐 자기 상처를 감싼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뭘로 감싸? 생리대로. 이걸 지혈용으로 쓴 거예요. 생리대는 본디 원래가 피를 흡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제작되는지라 상처 감염에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게 바로 이 방법을 생각해 대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즉석대처법, 응급대처법은 흔히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특정 분야에서만 알려주는 거라는데 인터넷 같은 곳을 뒤져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지혈법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상한 점, 얘는요, 여기서 화장실에 분신만 남겨둔 게 아니에요. 아주 살판 났어. 지집이야. 주방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있다. 맛있겠다. 아이들 주려고 사놨던 컵 아이스크림을 지가 아주 그냥 몽땅 4개나 꺼내 숟가락도 쓰지 않고 컵 용기를 손으로 이렇게 쪼물딱 거리면서 입으로 쳐 드셨습니다. 배고팠나봐요. 이거 먹고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멜론 꺼내 먹고 음료 꺼내 먹고 보리차도 꺼내 먹고 햄도 꺼내 먹고 개념도 꺼내 먹고 다 꺼내 먹어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용기는 주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아래층 서재 근처에 흩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쳐 드신 거예요. 여기서 또 타액과 지문이 다수 나왔습니다.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뭔가 이 범인 자기를 못 잡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다 남겨두고 해도 어차피 얘네들 나 못 잡아. 왜? 왜 못 잡는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내 흔적이 남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범행 중에 껌도 씹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옷까지 다 가지런히 벗어두고 가기까지 했거든요. 그냥 이런 일이 껌인 거지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저희 집에 진짜 맛있는 껌 하나 있는데 개껌이라고 그거 하나 물려주고 싶네요. 무튼 얘는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경찰은요, 지문이 수십 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능숙해 보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지문까지 비교했어요. 그런데 없어. 즉 등록된 전과자는 아니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오전 1시 18분경 서재에서 남편의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별건 없었어요. 공연을 예매하려고 시도했던 거랑 빈 폴더도 하나 만든 게 확인됐는데 딱히 마우스엔 지문이 또렷했지만 키보드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을 한 뒤에 콘센트를 빼서 전원을 껐어요. 문제는 이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두 번이 확인된 거예요. 첫 번째는 오전 1시 18분경,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0시 2분경. 처음에 경찰은 그가 바로 도주하지 않고 오전 10시경에도 컴퓨터를 다시 사용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경찰이 오전 11시쯤에 왔어요. 경찰 오기 전 최초 발견자가 오기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0시 2분경에 컴퓨터가 다시 켜졌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대박이다, 이거 미쳤다 했는데 2001년 사건 발생 수개월 후 이건 오인이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오전 10시경 두 번째 부팅이 범인이 아닌 야스코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다가 이 참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뒷걸음치다가 그 컴퓨터 전원선이나 마우스를 툭 치게 되면서 자동 부팅이 된 거라는 공식 판단이 나온 거예요. 즉 범인은 첫 인터넷 사용 후에 오래 지나지 않아 현장을 떠났고 체류 시간은 대략 2~3시간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 도주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상함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기묘한 일은 이 일이 지나고 100일째 되던 날에 피해자 집 정면의 풀숲에서 약 50cm 높이의 화강암으로 만든 지장 보살상이라고 옆에 조각상이 발견됐대요. 이거 누가 가져다 놓은 걸로 보이는데 진짜 이상하죠? 이게 누가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이 겉면이나 여러 군데를 막 조사해 봤더니 지문이나 DNA가 하나도 없어. 이거 누가 가져다 둔 걸까요? 많은 이들은요, 범인이 100일째를 맞아 현장에 다시 와 놓고 간 속죄 물건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 전통에서 사후 100일은 백일기라 불리는 중요한 추모 시점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필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곳 근처에 사건이 일어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 그 현장을 바라보는 위치에 지장보살상을 놓아둔 것이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범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죽은 이들을 가련하게 여겨서 지장보살상을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자가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보살상이 상당히 크고 무거워서 발견된 자리까지 가지고 오려면 꽤나 힘을 써야 했을 거라는데,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상해서 이 사진 공개하고 누가 둔 건지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행인이 안타까움에 고인들을 위로하고자 제물로 둔 거라면 이 지장보살의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분명 이걸 들고 왔을 건데 이 얘기는 지웠다는 거잖아요. 왜? 행인이 위로하고자 둔 거라면 굳이 이걸 완벽히 지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장보살을 둔 이가 범인이라면 그는 이런 일본 문화까지 알고 있는 토박이거나 최소 장기 거주 외국인으로 문화 맥락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범인의 연령 추정도 바뀌었습니다. 초기엔 현장에 남긴 의복, 신발 등으로 대략 한 20대 초반 남자의 장신의 마른 체형에 목표는 돈 절도 아니었겠나 했지만 이 가설 또한 곧바로 흔들려요. 왜? 감 나가는 물건들, 손목시계나 눈에 띄는 현금 그대로 다 있었거든요. 원한 보복이 아닌가. 그러다 2025년 7월 최근 새 단서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최신 유전학으로 현장의 유전자와 체액을 재분석해 범인의 사건 당시 나이를 30살 이상으로 수정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현재 나이는 약 5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 오차는 2년에서 3년. 초기에 이제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했던 연령 추정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과학적 근거가 나온 거예요.
이 연령대 가설은 원한성 동기와도 더 맞는 느낌입니다. 30대 성인은 업무 분쟁, 개인적인 원한, 사회적 충돌에 말려들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거기다 서류를 다 찢어가지고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찾는 듯 보이기도 했어요. 20대 초반보단 30대라 했을 때 뭔가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한 집에서 4명을 무참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거기서 화장실에서 똥을 싸놓고 아이스크림을 쳐 잡수시고 컴퓨터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흔적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 갔음에도 아직까지도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말들만 오고 가는데 그중에 몇 가지 떠도는 말들을 말씀드리면, 이 집 뒤에 공원이 오래전부터 확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주변 가구들이 순차적으로 이사했고 몇 집만 남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보니 공공 측이 조급해져서 폭력을 동원했다라는 이런 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썰을 정확히 확인한 결과 이 소문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집 토지는 2000년 3월 이미 시가 매입을 마쳤고 이사 계획도 잡혀 있었어요. 다만 아내가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들을 위해 환경 변화를 천천히 하게 하려고 이사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설령 이 집이 이사가 늦어졌다 해도 같은 블록에 다른 새 집이 더 남아 있었어요. 굳이 이 집을 겨냥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그냥 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썰은요, 종교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원래 이 부부가 어떤 안 좋은 종교 신자였는데 거기를 탈퇴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막 가만히 안 둔다면서 보복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부부가 믿었다는 그 종교를 믿었다가 나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멀쩡한데? 왜 이 부부만? 아이들까지 다? 왜?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범인 한국 사람 아니냐, 이것도 엄청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만들면 기본적으로 지문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일본 사람들은 많이 모른대요. 그렇다 보니 나온 썰이라고도 하던데, 여튼 일본에서 한국 사람 아니냐 말이 나왔어요. DNA와 지문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답답하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검사했었대요. 이 지문과 맞는 사람 있나?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문이 다 있잖아요. 보니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그냥 뭐만 하면 우리나라 가지고 난리야. 또한 군인의 소행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도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손 다쳤을 때 생리대를 지혈제로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 얘가 흉기를요, 아마추어와는 다르게 능숙하게 다뤘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다뤘어. 즉 어떤 곳이 치명적인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후에도 침착하게 컴퓨터를 쓰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아이스크림에 껌까지 먹으면서. 이 담력동 배짱. 그리고 어딜 통해 들어왔습니까? 화장실 창문 이것도 되게 높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온다는 게 보통은 못하거든.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냥 추정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지문하며 화장실에 흔적까지 펼쳐놓고 갔는데 몇십 년째 미해결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도 못 잡나? 지문과 DNA가 있어도 전과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처음이자 마지막 범행이면 대조가 더 안 되는 거죠. 이걸 알거나 노린 사람의 짓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용의자로 오른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 일이 있던 당일 오후 5시 20분경 한 역의 열차 안에서 오른손에
오른손에 반창고를 붙인 남자를 봤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남성의 외형은 30대 정도로 신장은 약 170이었고 말랐는데 몸집이 그래도 있는 편이었대요. 녹색 힙색 가방을 허리에 메고 검정 다운 재킷에 청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보가요, 사건 직후에 바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10개월 후에 시작됐대요. 와, 이거는 그냥 도망가라고 시간 준 거 아닙니까? 설마 그래서 이것저것 다 흔적을 남겨놔도 된다고 어차피 다 커버 쳐주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 아니야? 목격자 말에 의하면 그냥 대충 봐도 그 남성의 오른손 하얀 무언가가 보일 정도로 깊고 심한 상처였다고 해요. 실제 한 역사 사무실에서 영무원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영무원이 물어본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물었더니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줍다가 손이 베었다고. 하지만 열차 안에선 그런 상황을 증명해줄 어떤 정황과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단순히 떨어뜨린 칼을 줍다가 이 정도로 크게 다친다고? 말도 안 돼. 도대체 진범은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꽁꽁 숨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예 옷까지 다 벗어놓고 별짓 다 하고 갔는데 이거 편하게 있어도 너무 편하게 하나도 나중에 걸릴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어차피 나 못 잡아. 내 백이 든든하니까. 못 잡는 범인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한 통의 신고전화. 주차장에 한 차 안에 누군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체는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여성 사업가 김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동 당시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죠.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것. 김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바지 사장 최 팀장,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그의 아내, 평소 막말과 무시를 받아온 경비원, 그날 배관수를 위해 방문했던 김씨, 마지막으로 그녀의 남편까지 총 5명의 인물 중 오늘의 진범이 있습니다. 극히 제한된 증거와 단서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김여인, 최 팀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중국 이름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12일 오후 7시 22분경 중국 도심에 위치한 한 뷰티 기업 본사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 여성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48살이었던 뷰티 기업 대표 김여인. 그녀는 머리 부위, 그러니까 뒤쪽 부위를 크게 다친 흔적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차량 안에선 생기기 어려운 위치의 상처였고 아무래도 정황상 단순한 사고로 보기 힘들었죠. 그녀 몸엔 아무런 몸싸움의 흔적 없었어요. 이는 곧 예상치 못한 순간의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타인의 개입 가능성에 100%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흉기나 목격자 같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의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온 경찰은요, 그곳에서 바로 이상한 것이 딱 눈에 띄었어요. 아니, 이 지하 주차장 곳곳에 이 물웅덩이는 뭐야? 위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나? 이렇게 되면서 경찰이 문제의 차량을 제대로 조사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지하주차장 천장 수도관 먼저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엄마야, 저게 뭐야? 천장에 수도관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수도관에 비해 연결 부위가 툭 튀어나와 있어. 당연 바로 그 수도관에 눈이 갔죠. 봤더니 거기에 붉은색의 흔적 같은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 같아. 뿐만 아닌 주변에 긁힌 자국들도 다수 있다.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약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천장의 이 부분 수도관을 억지로 빼거나 끼우는 과정에서 생긴 자국 같은? 경찰은요, 바로 경비원과 주변 몇 명을 불렀어요. 이거 원래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샙니까? 이거 원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아니랬다는 거예요. 평소에 물이 새거나 이상한 점 전혀 없었다. 그런데 김여인의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이런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찰 촉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여튼 본론으로 경찰은 차량 주위부터 살피기 시작하는데 김여인이 발견된 차량 주위 주차장 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붉은 흔적 같은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 흔적의 형태로 보아 이거 차량 밖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이후 그녀를 차 안으로 옮긴 거네. 이 혈흔들만 봐도 딱 각이 나오잖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김여인 차 주변에서 엄마야, 이건 또 누구 거야? 노란 진주가 달린 귀걸이가. 이게 주차장에 왜 떨어져 있지? 김여인이 차고 있던 귀걸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귀걸이인 걸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녀의 차 주변에서 물 웅덩이를 밟아 생긴 것 같은 발자국 발견. 그 발자국 방향은 지하 주차장 비상 계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사이즈는 한 270 정도에 아무래도 운동화나 워커로 추정됐어요. 이거 누구 발자국인 걸까요? 차량 안의 상황은 크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량 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보조석엔 그녀의 명품 가방이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골프 가방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 골프채 헤드 앞부분에 붉게 얼룩져 있는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단계로 경찰은 바로 이 김여인이 어떤 여자였는지 조사 들어갑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직원들부터 가족들 모두 불러 조사하는데 와,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야. 김여인은요, 업계에서 철의 여왕이라고 불렸었대요. 가족들 하나같이 하는 소리, 냉정하고 일밖에 모르던 여자였다. 그런데 그렇게 일밖에 모르던 그녀도 참 부지런하게도 살았네. 뒤로 숨겨온 사적이 무언가가. 회사 직원들의 얘기를 한 명 한 명 들어보는데 여기서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가 김여인이 회사 내에 한 남성 직원이랑 막 그렇고 막 그랬다고.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막 그렇게 지냈다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그 남자가 누구? 다름 아닌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했던 최 팀장. 김여인은 늘 최 팀장을 눈여겨봤어요. 실무 능력보다 언변과 외모로 빠르게 승진한 그를 김여인은 마치 장난감처럼 회사 행사 때마다 옆에 세웠습니다. 웃긴 건 김여인 이미 결혼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어느 한 번은 그녀 남편이 출장 중이던 겨울 김여인과 최 팀장이 한 골프클럽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그때부터 막 알게 모르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접하게 된 경찰, 바로 최 팀장부터 조사 들어가야죠. 거기다 보니까 얼마 전 최 팀장 회사 자금 운용 문제로 세무서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 경고 조치를 받았었네.
아니, 일개 회사 직원인데 직원이 왜 회사 자금 운용 문제로 압류 경고를 받아? 경찰이 이거 이상해서 바로 파봤어요. 봤더니 와, 왜 이 회사 대표가 최 팀장으로 돼 있냐? 김여인 아니었어? 실제 이 문제로 최 팀장과 김여인 다퉜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당신이 내 이름 갖다 쓰는 바람에 나 이런 거 날라오고 내 신용도나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여인은 알겠다, 처리해 줄게, 그만 좀 얘기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궁금하시라고 뒤로 뺐어요. 여튼 이런 세금 문제, 압류 문제가 최근 둘 사이에 끼면서 서로 좀 관계가 소원해진 듯 보이는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최 팀장 너 일로 와라. 그녀가 발견된 건 저녁 7시 22분경이에요. 그럼 일은 그 전에 난 거잖아요. 7시 22분 전에. 최 팀장, 당신 9월 12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어디에서 뭐 했냐? 최 팀장 말로는 그날 김여인과 자기가 퇴근하고 골프장으로 각각 차를 몰고 이동해서 만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또 같이 차 타고 가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그녀 차 뒷좌석에 골프 가방이 있었다고. 그게 이래서 있었던 겁니다. 딱딱 맞춰지죠. 이거 진행 순서 배치한다고 힘들었습니다. 모미지 칭찬해주세요. 여튼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본인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있다가 약속 시간 맞춰 골프장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슬슬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연락을 해보게 되잖아요. 나 이제 출발해. 자기 어디야? 출발했어? 나 퇴근한다? 막 뭐라 씨부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여자가 연락이 안 돼.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고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닌데. 그런데 뭐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라, 김여인 차가 그대로 있네. 아직 출발 안 했나? 뭐지? 싶어서 김여인 차로 가까이 왔다가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증명해줄 사람은 없죠. 누가 이걸 증명해요? 김여인과 나랑 비밀로 하고 골프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한 건데 차까지 일부러 따로따로 타고 가서 만나기로까지 했는데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고 보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둘 최근 세무 문제로 관계가 좀 소원해진 듯 했다고. 세무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 세무서나 뭐 이런 데 가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이걸 경찰이 어떻게 알았냐. 이 건물 경비를 불러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이제 이 경비원이 얘기해 준 거예요. 최근 회사 앞이나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둘이 금전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었다고. 아니 귀찮게 진짜. 나는 이 일과 관련이 없다니까요. 나는 사건이 있던 그 시간에 내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건 나도 몰라요. 네. 저 김여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요? 그런 사이니까 뭐 제가 그랬을 거다 뭐 이거예요?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 팀장 꼭 총각 같잖아요. 아니요. 이 남자도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에라이씨. 그렇다면 최 팀장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김여인의 관계를 몰랐을까요? 확인 결과 최 팀장의 아내 이 모든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딱 각이 나오네. 최 팀장 아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김여인을? 경찰 바로 최 팀장 아내도 불렀어요. 당신도 의심이 가. 구독과 좋아요 했어 안 했어?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 어디서 뭐 했습니까? 그녀는요. 저 그때 마트에서 장 보고 있었어요. 오늘 먹을 저녁제로 고른다고요. 마트는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영수증은 제가 원래 그냥 버리는 게 버릇이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네. 요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과 김여인 사이를 알게 됐거든요. 이걸 알고 어느 아내가 계속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로 싸운 게 다지.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최 팀장의 아내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마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증명해줄 사람, 목격자도 없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도 버렸다고 하니까 부부 사이는 김여인으로 인해 좋지 않았죠. 이 다음으로 경찰은 김여인의 회사 직원들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며칠 전 김여인이 회사 복도에서 떠나가라 누구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다름 아닌 경비원 곽씨가 아닌 곽씨. 경비원, 앞서 김여인과 최 팀장이 주차장 차 안에서 언성을 높이는 걸 여러 번 봤었다. 증언해준 사람 아니에요. 왜 김여인 사장이 경비원한테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친 걸까? 실제 참다 못한 경비원이 사무실 앞에서 김여인한테 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화장품 만드는 주제에 그 사람 무시하지 마요. 울음장을 놓으면서 한바탕 하고 돌아갔었다고. 더구나 경비원 곽씨는요 나이가 60대였어요. 김여인은 40대였죠. 한참 어린 여자가 사람들 다 있는데 자기한테 소리 질러대는데 경비원 곽씨 입장에서 김여인이 이쁘게 보였을까요? 바로 경비원 곽씨 와봐라. 곽씨는 회사의 밤을 지키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김여인 그렇게 그를 경비원이라고 무시한다? 이러니 곽경비 좋아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는요 김여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이 늙은이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도 이 여자가 장난질에 거짓말까지 했다고. 이 여자가 말이야 처음에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월급으로 줬어. 야간 수당도 몽땅 깎아버리고 휴식 시간도 없는데 와 내가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돈을 더 올려달라고 따지러 갔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한테 그럼 그만두라는 거야. 나 아니어도 뭐 할 사람 많다는 둥 어쩐다는 둥 막 막말을 해대는데 열 안 받겠나?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경비실에서 잤습니다. 저녁에도 경비 서려면 좀 자야 되거든요. 이 경비원 또한 자고 있었는데 무슨 목격자가 있고 무슨 증명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곽경비 또한 김여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 경찰은 이 곽경비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경비원이 주차장 천장뿐만이 아닌 전체 수도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사건의 그날 회사 로비에 떨어져 있는 명함을 보고 수도관 수리공을 불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발생한 비슷한 시각 수리공이 와서 고치고 갔는데도 이건 뭐 고친 거 맞아? 지하 주차장까지 저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고여있다고. 수도관? 수리공? 이 수리공 이 사람도 해당 시간대에 이곳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관을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 게 건물 외부에 있었어요. 즉 이 수리공이 고치러 왔다고 해도 이 주차장까지 들어올 일은 없어. 그런데 주차장에 이제 천장 배수관 하나가 좀 부자연스럽게 있었단 말이죠. 이 경찰은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해당 김수리공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죄송합니다. 좀 이상해서 그냥 김배관이라고 칭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김배관이 하는 소리는 그날 수도관 고쳐달라고 해서 우연히 그 현장에 갔었던 것뿐 여기 도착한 5시부터 지금까지 건물 뒤편 밖에서 계속 수도관 수리하고 있었다. 주차장 내부에 들어온 적도 없다. 주차장 내 물 웅덩이?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바깥에 주요적인 수도관이 망가져 있었다 보니 안쪽의 수도관까지 다 같이 망가지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나 추정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분명히 봤거든요. 주차장 내 천장에 한 수도관이 억지로 갈아 끼워진 듯한 흔적을. 이거에 대해선 김배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다 처음 본 사이인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김여인? 아니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문제는 김배관이 밖에 수리하고 있던 공간이 되게 외진 곳이라 CCTV도 없고 인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배관도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게 딱히 없어. 와, 원래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등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잖아요. 이 남편도 당연히 바로 올랐었어요. 남편이 이 김여인 아내와 최 팀장의 사이를 알게 됐다면 감정이 빵 폭발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남편 알리바이가 정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용의선상에서 남편이 제외된 거예요. 진짜 경찰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단서를 하나씩 찾아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복잡한데. 경찰은 바로 다음 단계 김여인의 사무실과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여인 사무실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 위에서 눌린 형태로 남아있는 발자국이 하나 나와요. 그 발자국 사이즈는 270 정도로 보통 이 정도 사이즈는 남자죠. 발자국 모양을 보아하니 남자 구두 같아. 거기다 사무실 안에서 김여인의 도장이 찍힌 건설 계약서 하나가 떡하니 나오는데 어라? 건물 완공 후 갑인 김여인이 을인 건축 담당자 김배관에게 건축 금액 약 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에 계약서 뒷장에 버젓이 대표 김배관이라고 그의 이름과 그의 사진까지 떡하니 붙여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놓여져 있던 게 아닌 꼭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서류들이 바닥에 다 널려져가지고 바닥에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라면 안에 자료들이 이렇게 전부 바닥에 나와 어질러져 있진 않았을 터.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 신발 자국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김배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여인 모른다고 했어요. 잘도 모르겠다. 모르는 사이인데 그녀 사무실에서 그녀가 갑으로 당신이 을로에서 체결한 계약서가 떡하니 나와? 그것도 작은 계약서도 아니에요. 계약금만 무려 9억이야. 9억. 서류만 보면 김배관이 김여인과 이전에 건설 계약을 맺었던 사이로 보이는데 왜 경찰이 불러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했던 걸까? 경찰은요, 회사 사무실이었잖아요. 온 김에 같은 회사 용의자인 최 팀장의 방까지 수색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라? 골프 가방이 한쪽에 딱 놓여져 있는데 그 골프 가방 안에 골프채 하나에 또 붉은 흔적이 이물질이 묻어있네. 김여인 차 뒷좌석 골프채에도 묻어 있었는데 와 이거 뭐지? 김여인에게서 묻은 것으로 추정됐어요. 경찰은요 바로 최 팀장 불렀습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골프채는 맞는데 진짜 저거 뭐냐? 만약 제가 한 게 맞다면 뭐하러 제가 저 골프채를 떡하니 저기에다가 놓아놨겠습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와 진짜 억울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연기인 걸까요? 다음으로 경찰은 회사였잖아요. 내부 CCTV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차를 딱 비추고 있는 CCTV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비추는 CCTV나 회사 내부 외부 CCTV에 이상한 장면이 그냥 막 우르르 나옵니다. 이래서 CCTV가 많이 있어야 돼요. CCTV 확인 결과 경비원 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바로 들킬 거짓말을? 곽경비 5시부터 7시 사이에 잤다며 안 잔 거예요. 김여인의 일이 벌어졌던 그 추정 시간에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 CCTV 속 그는 뭔가를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최 팀장 안에 딱 끌렸어. 5시부터 7시 사이에 저녁거리 사러 마트에 갔었다며. 영수증 없었겠지. 버려서가 아닌 그날 마트를 안 갔으니까.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그날 마트 휴무날인 거예요.
마트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그 마트에 갔다는 거야?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뭐 훔쳐나왔어? 왜?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바로 뒤이어 CCTV에 찍힌 화면에서 경찰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사건 시간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시간대에 주차장에서 곽경비와 최 팀장 아내 만나고 있네. 그냥 만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둘이 뭘 주고받는 거야? 설마 둘이서 은밀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한 제스처가.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날 CCTV에 김배관도 이상하네. 김배관은 자기가 건물 밖에만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CCTV를 보니까 김여인이 봉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대에 지하 주차장 안에 들어와 있었구만. 김여인 사무실에 있었던 계약서도 그렇고 CCTV와 진술이 맞지 않는 것도 그렇고 김배관 너무 이상한 거죠. 최 팀장의 경우는 CCTV에 이상한 점은 발견된 게 없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김여인의 사무실 카펫 위에 눌린 형태로 남아있는 발자국이 나왔었죠. 사이즈 270 정도의 구두 자국.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최 팀장,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곽경비, 그리고 김배관. 이 4명의 용의자 중에 구두를 신을 만한 사람 한 명밖에 더 있습니까? 최 팀장 뿐인데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물 웅덩이가 많았던 지하 주차장, 억지로 갈아 끼운 듯한 수도 배관, 그리고 김여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수상한 발자국과 김배관 씨 서류, 또 최 팀장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런저런 흔적이 묻은 소름 돋는 골프채와 세금 서류, 원한 관계에 있던 곽경비의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두 알게 된 아내까지.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경찰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잖아요. 다시 다 일로 와라. 김배관, 너부터. 야, 너 김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회사에 온 것도 우연이었다며. 김여인 모른다면서 그녀 사무실에서 당신 사진이 담긴 건설 계약서가 나왔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배관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계약서에 버젓이 김배관 자기 사인에 사진까지 떡하니 붙여 있는데 이거는 동명이인이라고 거짓말도 안 되잖아요. 야, 웃기지 마. 과거에 김여인과 같이 일한 적 있는 거 아니야. 자꾸 거짓말 할래? 그랬더니 모디가 하는 소리가, 사실 제가 이 건물 지었습니다. 과거에 그 여자, 그러니까 김여인이 저한테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계약서 같아요. 그럼 이상하죠? 왜 지금은 건설일 안 하고 배관공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게 공사 다 하고 나니까 김여인이 갑자기 자기 파산했다면서 줄 돈 없다고. 하지만 이건 이 일과 관련 없어요. 저 정말 여기 우연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말 진짜인 걸까요? 우선 너 패스. 다음 최 팀장 와라. 최 팀장, 당신 사무실 안에서 붉은 흔적이 묻은 골프채가 나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최 팀장 역시도 똑같아요. 자긴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골프채는 맞는데 난 아무것도 모른다. 혹시 비밀스러운 관계로 지내오다가 여러 가지로 아내도 알게 돼버리고 골치 아파지고 귀찮아져서? 보니까 돈 문제, 세금 문제까지 엮였더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경찰은요, 최 팀장을 많이 의심했어요. 왜냐? 관계도 그런데다가 돈까지 엮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예민하지 않았겠나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 골프 경기에 쓰는 최대 골프채 개수는 14개라고 해요. 그런데 최 팀장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 속에 골프채는 15개였습니다. 하나가 더 많아.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반대로 김여인이 있던 차, 그 차 뒷좌석의 골프 가방에선 골프채가 13개가 나왔어요. 김여인 차의 골프채는 하나가 부족하고 최 팀장 골프채는 하나가 더 많다. 게다가 그 최 팀장 방에 있던 가방,
그 골프 가방에 들어있는 골프채 모양들도 좀 어색하니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김여인의 골프 가방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최 팀장 가방에 넣어서 꾸며둔 것 마냥.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건 최 팀장 방에서 발견된 골프채는 특이하게도 그 붉은 흔적이 묻은 곳이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아닌 앞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밀 감식 결과 김여인은 머리 뒤쪽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몸에는 별다른 저항의 흔적도 없었죠. 정황상 누군가가 그녀의 뒤쪽에서 단 한 번의 강한 충격을 가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번의 충격으로 치명적 결과를 만들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튼튼한 골프채라도 휘던가 어느 정도의 파손이 생기기 마련인데 정말 이상하죠? 최 팀장 방에서 나온 골프채는 붉은 흔적만 묻어있을 뿐 어떠한 작은 긁힘조차도 휘어짐도 전혀 없었고요. 깨끗했어요. 이는 다르게 생각하면 최 팀장 방에서 발견된 골프채 이거는 실제로 사용된 도구가 아닐 수 있겠다. 누군가 최 팀장을 유령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와, 경찰 딱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대박이죠. 일이 되면서 최 팀장을 향하던 방향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경찰은 최 팀장의 아내와 곽경비가 만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둘이 뭐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렀죠. 곽경비 씨, 그 시간에 잤다면서요. 최 팀장 아내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사실 최 팀장 아내가 저한테 얼마 주면서 김여인과 최 팀장의 움직임을 보고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최 팀장 아내 또한 맞다. 어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겠냐. 답답한 마음에 부탁했고 그 사실을 경찰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거짓말했던 거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범인 누군지 아시겠나요? 범행 도구는 뭔지 아시겠어요? 경찰은요, 범행 도구를 추정하면서 곧바로 범인도 확정시켰습니다. 이때 경찰은요, 도구를 딱 2개로 추렸어요. 지하 주차장에 붉은 흔적이 묻어있던 다른 수도관에 비해 연결 부위가 툭 튀어나와 있고 긁힌 자국이 많았던 수도관과 최 팀장 사무실에 있던 골프채. 하지만 여기서 최 팀장 사무실에 있던 골프채, 김여인 뒷좌석에 있던 골프채도 그래요. 강하게 내리치면서 쓰러져 이렇게 된 건데 그에 비해 이 골프채들이 너무 멀쩡했죠. 진짜 그 흔적만 묻어있을 뿐 기스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은 건 수도관. 그 수도관 누가 고치러 왔습니까? 네, 김배관. 아니, 김배관 처음 보는 사이라고 우연히 이 건물에 온 거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된 걸까요? 김배관이 왜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 딱히 동기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3년 전 김배관이 작은 건축 사무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 지금처럼 크진 않았고 이제 한창 사업이 잘 돼서 크게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뷰티 회사 사장 김여인을 알게 되면서 그녀와 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무려 9억짜리. 금액이 크다 보니까 김배관은요, 다른 짜잘한 계약들 다 미루고요. 1순위로 무조건 김여인 계약 먼저 제일 신경 써서 모든 것을 투자에 진행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일정 성금을 10%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후불제였던 것 같아요. 금액이 크니까 주는 입장에서도 아직 다 짓지도 않았는데 다 줄 순 없잖아요. 그냥 튀면 어떡해. 그렇게 성금 10%를 주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다 지었어요. 그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반대로 된 거예요. 김여인의 회사가 파산,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계약했던 건설 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무려 9억을.
그로 인해 김배관의 건축사무소까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업까지 하고 말아요. 이뿐이게요. 김배관은 극심한 금전난에 시달리다가 아내와도 이혼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찌 살아야 되니까 이후 홀로 수도관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다가 몇 년 후에 3년 후죠. 3년 후에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신문인가 뭔가를 보다가 뷰티 회사 개업 화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여인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지은 건물에서. 와, 나한테 줄 돈은 없고 파산했다면서. 지금 이것도 뭐냐? 자, 여기서 김여인이 왜 내연남인 최 팀장에게 회사 대표 자리를 줬는지 이유가 나오죠. 확인 결과 이 여자가 일부러 김배관한테 안 주려고 파산 신청해서 사장 이름을 최 팀장으로 해놨던 거예요.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실제 경영은 여전히 김여인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김배관은 이걸 딱 알자마자 바로 회사 건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기가 막히게 딱 요때 고급 세단에서 김여인이 내리네. 와, 나한테 줄 돈은 없고 고가의 차를 살 돈은 있나 봐. 김배관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를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 여자는 너무 여유로워 보였으니까. 이후 김배관은 일주일 동안 회사 근처에서 김여인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최 팀장과의 사이를 알게 됐고요. 김여인과 최 팀장이 매일 저녁 6시 골프를 명목으로 골프클럽 가서 데이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이거다. 김배관은 건물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가 수리공이잖아요. 이걸 이용하자. 그래서 바로 전날 새벽 회사 건물 외곽에 수도관을 잠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건물 입구 쪽에 자기가 운영하는 수도관 수리업체 명함을 막 이곳저곳에 뿌려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진짜 전화했죠. 누가? 곽경비가. 이거 와서 좀 고쳐봐요. 그래서 범행 당일 너무 자연스럽게 회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곤 미리 잠가뒀던 수도관을 복구시키고 점검을 빌미로 지하 주차장에 김여인 차량에 접근한 겁니다. 그냥 근처에 숨어 있으려고. 그렇게 얼마 안 가 그녀와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쌓여있던 억울함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내 돈 돌려줘요. 하지만 이때 김여인, 그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이래요? 그만 잊어요. 잘 살고 있구만. 제가 이거는 약하게 순화한 거고요. 실제로는 꽤 심한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뭐 김배관의 말이긴 하지만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격했었대요. 여기서 이제 감정이 폭발해버린 김배관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수도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김배관은 정신을 차리고서야 눈앞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의심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한 그는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여인을 차 안 운전석으로 옮기고 흔적을 지우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수도관을 아무 곳에나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감쪽같이 한다고 지하 주차장 천장의 수도관과 교체해버린 겁니다. 급하게 작업하면 허술함이 남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천장 수도관이 약간 어색하게 끼워진 거예요. 표면에 희미한 흔적을 남긴 채로. 그럼 골프채는 뭐였을까? 이건 나름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김배관은 그녀 차 뒷좌석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서 헤드 부분에 인위적으로 흔적을 묻혔습니다. 평소 김여인과 금전적인 갈등을 빚고 있던 최 팀장의 사무실에 골프채를 갖다 둠으로써 마치 최 팀장이 사건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하지만 급하게 문제의 수도관을 주차장 천장 수도관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래에 물이 고이게 됐고 사용한 파이프 아래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되면서 덜미가 잡힌 거예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천장의 파이프였으니까. 결정적으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이 건물 지하 주차장의 계단부터 8층까지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걸.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계획을 진행했지만 단 한 가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최 팀장과 김여인의 비밀 관계였죠. 최 팀장의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곽경비에게 조용히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최 팀장 아내가 지하 주차장 한쪽에 남편 최 팀장과 김여인의 현장 장면을 잡겠다면서 몇몇 일부 구역에 몰래 촬영 장비를 숨겨서 설치해놨던 거예요. 그 설치한 장비에 지하 주차장 계단을 이용하는 김배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정적인 덜미까지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번 일은요, 김여인이 완전히 억울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를 그대로 잘 이행했더라면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겠습니까? 결국 문제의 씨앗은 돈에서 비롯된 거였죠. 이런 점들이 결과에서도 일부 고려가 됐습니다. 법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관 수리공인 김씨의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김여인의 책임 일부 인정, 김씨의 고의성 역시 명확하다는 판단 아래 감옥행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이상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으로 얽힌 갈등이 결국 두 사람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돼버린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